저는 원래는 외교관을 했습니다. 외교관 하다가 저기 뜻한 바가 있어서 세상을 하다가 좀 바꿔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사회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논문 아직 완성을 못했고 지금 뭐 마지막 지금 결론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공화주의 공부를 하다가 해 와가지고 같이 우리 또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공부했던 걸 한 20년 정도 이상 공부했던 걸 더 많은 분들에게 한번 제 이야기로 한번 나눠드릴까 해서 오늘 제가 제 1강을 맡았습니다. 용감하게. 제가 생각하는 이건 뭐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공화주의가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20년 정도 고민했던 거 한 30년 고민했나요? 고민했던 걸 갖다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화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면 공화주의 그러면은 예전에 보니까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은 공화주의하고 공산주의도 막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지만은 모든 걸 갖다가 함께 공유하고 그러면은 이게 공화주의다 그래서 뭐 노래도 보니까 뭐 공화주의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공화주의랑 완전 무관한 이야기고 그런 건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개념이든지 뭘 이해하려면은 그것이 아닌 걸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화주의가 무엇에 주로 대적하는 개념이고 무엇에 반대하는 개념이고 무엇이 아닌 개념인지를 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제가 사실 이렇게 오면서 무슨 말씀 드릴까 생각해보니까 오늘 제가 긴 건 아니지만 30년 동안 이렇게 고민한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제가 뭘 하려고 이렇게 공화주의 공부를 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딱 한 단어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한국 사회의 최고의 약점, 암 같은 존재가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한국은 우리가 조직 원리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주식회사 조직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동네 클럽 활동하는 조직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개돈 할 때 개돈 타는 그런 개하는 조직 원리가 있어요. 각 조직마다 조직 원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는 조직 원리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가족주의입니다. 가족. 대한민국은 아는 거라고는 우리가 그걸 생각해봐요. 우리가 명나라, 청나라, 원나라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국권도 좀 훼손 당해가지고 정치를 안 해봐서 그런지 아는 거라고는 사람들은 가족처럼 만들면 다 되는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 없는 거 하나 있잖아요. 외국 나가면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친구처럼 돼가지고 Hey Tom 나이 70된 사람한테 12살짜리가 Hey Tom 그러거든요. 그럼 Hi nice to meet you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니까 또 호칭도 달라져야 되고 용어도 달라져서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니까. 근데 사실은 할아버지 아니거든요. 그냥 동네에 있는 나이가 많은 시민일 뿐이니까 동료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료 시민한테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형이라 부르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전 시골 살다가 서울 올랐는데 저 시골만 해도 약간 공화주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처음 왔더니만 가족주의, 민족주의가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저보다 한 학년 많은 친구죠. 그 사람이 갑자기 저한테 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가 왜 형이냐고. 나는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난 형이 없다고. 그랬다 그러다 한 방 맞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녀석들이 다 있다. 왜 쥐가 장남이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사회가 독특하게 많은 부분을 갖다가 가족주의 형식으로 이끄는 그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이걸 저는 오늘 모인 분들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혁명의 원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결심을 하면 좋겠어요. 더 이상 가족의 원리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공의 영역을, 공적인 영역을, 리퍼블릭을 운영하지 말자. 레스푸블리카는 퍼블릭이라고 해요. 공적인 영역은 공적인 영역에 맞게 공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수천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해왔던 그런 공화주의라는 원리였다. 그 공화주의 원리 가지고 그 작았던 반도국가 이탈리아가 유럽 전체를 제패를 했고 제패했다는 게 무료로 제패한 게 아닙니다. 이탈리아로 너무 좋아서 살고 싶어서 몰려 들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미합중국이라는 나라가 로마를 흉내를 낸 나라거든요. 원리 갖다 로마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불과 200년 전입니다. 200년 전에 인구 300만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인구가 3억 3천입니다. 100배가 증가했습니다. 원리만 정확하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하나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 마마스 앤 파파스 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모여가지고 만드는 구멍가게예요. 이 구멍가게를 하다 보면은 그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낮에는 뭐 이모도 와가지고 도와주고 뭐 낮에는 막 큰아들 도와주고 해가지고 동네 구멍가게를 하는데 구멍가게가 가족들이 아무리 노력을 동원을 해봤자 커지지를 못합니다.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목이 너무 좋아요. 이게 갑자기 여기서 개발을 하더니 이게 명동 사거리가 돼버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가족 중심으로 야 돈 이거 가게 좀 키워야 된다. 지금 손님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면 야 사촌 형한테 돈 달라고 해봐. 얼마? 1,000만 원 좀 빌려봐. 맨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돈이 오죠. 또 커지고 있어. 일본 관광에 몰려오고 중국 관광 몰려가지고 이게 잘만 되면 이 포텐셜이 이게 커지면 명동 사거리거든. 명동 사거리 커지면은 1,000억대 부자가 돼가지고 1조대 부자가 될 사람이 물건 떼와야 되는데 저기 돈 좀 떼와서 돈 없다는데 사촌 형 돈 없다. 그러면 야 3,000원 더 500만 원이라도 좀 빌려봐.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1,000억대 1조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명동 사거리인데 개발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는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더 이상 이 가게가 우리 가족의 가게가 아니게 만들면 돼요. 이걸 갖다가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 1,000억을 갖다가 모아야죠. 모아가지고 내가 지분을 갖다가 한 30%만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동업자들한테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거든요. 심지어는 빈살만 같은 사람도 1조를 투자할지 몰라요. 저 장사되는 명동 사거리면 장사된다 해가지고 빈살만이 연락 와가지고 1조를 투자할지는 모른다고요. 그러면 지분을 줘야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내 김씨인데 우리 김스 패밀리의 것인데라고 하지 말고 내가 30% 지분을 가져서 경영권 정도만 겨우 가지고 대신 많은 동업자들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동업회의를 하고 해가지고 1,000억을 모아서 엄청나게 5층짜리 건물 만들어가지고 마켓을 만들어놨더니만 드디어 1조짜리, 2조짜리, 3조짜리 돼가지고 내 지분 30%가 딱 1조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크게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다가 이 대한민국 5천만 원 이거는 우리는 코리안인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코리안들끼리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리고 원리도 가족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맨날 할 줄 아는 거는 대학교 같은 경우도 오면은 형, 누나, 오빠 아직까지도 동료들끼리 오빠라고 그러고 누나라고 그러고 그래서 형이니까 머리 숙여야 되고 형은 밑에 밥 사줘야 되고 아래 후배들은 형들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금방 치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갖다 우리는 버려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이 가족주의 원리가 대한민국의 경제로 오면은 재벌 가문, 김씨, 이씨 가문, 정씨 가문 몇 가문들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똘똘 뭉쳐 자기들끼리 아직까지 수십 조짜리 회사를 갖다가 가족 중심으로 이끌고 있고 그러면 경제성장 못해요. 일본도 그랬고 수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 멈춰버렸거든요. 대한민국 멈춥니다. 경제성장. 더 이상 경제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공 정치인 부문도 다들 패거리 지치고 있잖아요. 어디 대학교 나와가지고 형 아우 해가지고 모이고 NL 그룹이 모여가지고 형 해서 옛날에 우리 같이 술 마시는 그룹이야. 자, 가족주의 문제를 하나 이야기할게요. 가족주의가 왜 문제냐면은 가족주의가 효과는 좀 있습니다. 언제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만인과 만인 투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적입니다. 완전한 무정부 상태. 마음대로 겁탈하고 마음대로 약탈하고 마음대로 죽이고 하는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는 이런 방법은 누구랑도 친구가 안 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어저께 뽀뽀를 해봤던 내 여자친구, 내 아내, 그리고 그 아내하고 사랑을 해서 낳았던 내 아이. 그 아이는 내 아내의 젖을 먹고 내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정 때문이라도 절대 저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이 무정부 상태에 살아남는 방법은 아빠, 엄마, 아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컨대 강호동이라든지 이만기도 무정부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살아남느냐? 이만기조차도 잠은 자야 되거든요. 잠자는 동안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칼을 찔러 죽입니다. 위태롭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가족을 만들어 놓으면은 야 엄마가 이야기하죠. 큰형 네가 가서 여기 불침범 서. 그러면 애들 동생들 넌 자고 있어. 그리고 나면은 그다음에 6시 되면 6시 둘째 아이 펴가지고 야 형 좀 바꿔줘. 형 자기하고 네가 가서 해. 그래서 이게 조직이 만들어서 초기 조직은 다 가족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은 정으로 뭉친 조직인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처럼 정치가 뭔지 모르는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공적인 레스푸블리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가족 가지고 뭘 하면 나라를 갖다가 뭉쳐보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는 게 우리가 10명도 뭉쳤으니 우리가 국가 전체를 갖다가 가족처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일본에서 말하는 일본의 민족주의라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일본에서는 가족국 국가라고 합니다. 가족국가. 일본의 1억 3천만을 가족처럼 만들자. 그러면 가족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족처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그 일본 사람들이 원래 형 아우 부르는 거거든요. 형 동네 사람들한테는 뭐 아줌마라 부르고 아저씨라 부르고 엉클이라 부르고 그다음에 나이 많은 형이라 부르고 그다음에 집안에는 이제 전체 집안에 종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갓집이 있어야 돼. 이 종갓집 리더로 끌고 가야 되니까 종갓집은 그러면 천황 가문이 종갓집을 맡고 그다음에 근데 가족을 우리가 또 이 가족하는 사람들은 하나 요령이 있어요. 정치하는 나름 가족의 정치 중에 하나 뭐냐면은 서로 만나면 서먹서먹한데 우리 팔촌들 만날 때 서먹서먹하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한번 지나고 나면 친해집니다. 제사할 때 보면은 우리 팔촌끼리의 공통의 조상을 한번 사진 올려놓고 절 몇 번 딱 하고 나면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눈 사람 같은 느낌 들어요. 그러면 뭘 하느냐? 자 그러면은 1억 3천만 우리 같은 경우 5천만이겠죠. 아니 북한과 합치면은 7,500만 7,500만에 조상 하나 갖다 놓자. 단군이에요 이게. 난 단군의 자손이라고 저는 생각한 적도 없고 네. 난 단군 누군지도 모르겠고 저는 김씨이기 때문에 왔다면 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은데 저희 어머니는 장씨입니다.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왔대요. 저하고는 단군하고 사실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단군이라는 사람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를 하게 되면 가족주의 원리를 하게 가지고 그 세상을 단결시키려면 굉장히 피곤해요. 맨날 제사 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과 살과 살의 공동체입니다. 엄마하고 아이가 젖을 물리고 품에 품고 해가지고 따뜻한 온기를 갖다가 기억하면서 기억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식의 단결력이 무슨 단결의 방식이 뭔가면은 항상 술을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술 마시면서 손 한번 마시면서 우리 잘하는 남자들 잘하는 남자들끼리도 오면 막 다리 같은데 막 만져 후배들 이렇게 만지면서 아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3개월 뒤에 만나면 또 서먹서먹해져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는 거예요. 야 오늘 뭐하니? 오늘 가서 술 한잔 마시자 하면 막 어깨 동무하고 이 짓거리를 갖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 모으면 1,000명 모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단결하면 그게 패거리예요. 5,000명이 단결하게 되면 그건 우리 리퍼블리가 공화국이라고 그러는 거고 1,000명이 단결해가지고 지들끼리 놀며 있으면 그걸 패거리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가족주의적 방식의 정치 방식으로는 온통 다 세상에는 패거리밖에 없어요. 서울대학교 출신도 패거리, 연대 출신 패거리, 검사 출신 패거리, 경상도 패거리, 전라도 패거리.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갖다가 아까 마마세 파파스처럼 그 동네 전빵, 가족 전빵처럼 운영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지금 때가 왔다. 이 나라는 지금부터 우리가 원리만 바꿔내면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어쩌면 저는 모릅니다. 그건 신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그건 결국 정할 거지만 우리가 노력해보자. 알겠느냐? 이 보잘것없는 대한민국이 2000년 뒤에 제2의 로마가 될지. 그래서 그 로마가 했던 위대했던 나라가 했던 그 원리를 갖다 좀 배워보자. 마치 애플이라든지 세계적인 기업체의 원리를 갖다 배우면은 혹시 압니까? 우리가 또 10조짜리 기업이라도 만들지.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공화주의라는 게 별거 없다. 사적으로 가족처럼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을 갖다가 더 이상 가족은 아빠, 엄마, 애들까지 가서 핵가족에서 멈추면 돼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띄워주고 요즘은 이모, 이모도 조금 멀긴 먼데 여기서 가족은 멈추고 가족을 넘어서는 부분은 모든 부분을 갖다가 공적으로 운영하자. 동등한 사람들끼리 자유시민들끼리 모여가지고 동등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동등하게 국가를 운영하자. 그 동등하게 운영해보면은 위대한 나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냥 어려운 풋한 이야기고 그러면 동등한 나라 사람 모여가지고 좀 디테일이 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상권 분립도 해야 되고 하는 거. 그거는 성공한 나라의 정관을 보면 되니까 기업으로 말하면 그 정관을 잘 뺏기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공한 나라의 위대했던 로마 공화국이라든지 그런 것에 케이스를 갖다 잘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걸 하나하나씩 해보자. 미국이라는 나라도 사실 로마 뺏긴 거거든요. 미국에서 상원을 갖다가 세닛이라고 합니다. 세닛이 뭔가 하면은 로마 원로를 갖다가 세나투스라고 하거든요. 세나투스를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면 세닛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원래는 콘술입니다. 콘술이 집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집정관 두고 그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상원 두고 그 다음에 미국에 오면은 그 의회가 있는 그 언덕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지막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갖다가 또 로마라고 생각하니까 로마는
그 의회가 있었던 언덕이 카피톨리누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캡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로마를 갖다가 잘 공백을 만들었다 해보니까 운이 좋았는지 하늘도 돋고 그래가지고 인구 300만에서 시작해서 지금 3억 3천에서 세계 최강의 국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가족을 대한민국의 최대의 적은 가족이 적이라는 게 아니고 가족주의. 가족은 제발 문 밖에 나오지 마라. 문 밖은 공공의 영역이다. 여기에 합의를 해서 대한민국의 기아를 갖다가 지금까지 1단계로 겨우겨우 왔다면은 지금부터 2단계와 3단계로 올려서 속도 내자.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계속 1단으로 시속 10km로 계속 갈 거고 주구장창 갈 거고 인구는 줄어들 거고 아마 역사에서 또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럼 공화국의 원리가 뭐냐? 그럼 공적인 레스푸블리카, 공적으로 하는 데는 영역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라는 걸 제가 가족이 여기 두 번째 3페이지 하는 얘기인데 가족은 정이 있으면은 꽤 괜찮아요. 아빠가 애 때리고 엄마가 때리는 거 다 잘 되라고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이 없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야. 그래서 내가 가장이고 내가 이 나라의 리더고 5천만 원, 2,500만이라고 합시다. 북한 같은 경우는. 자, 리더인데 날 따라. 내가 이 집안의 종손이고 가장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애 때릴 때 엄마가 아빠 때릴 때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가족도 아닌 게 가족처럼 행동하면서 때릴 때는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아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스포티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스포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제주의, 전제군주, 아주 나쁜 정치체제입니다. 근데 데스포시라는 단어가 별 뜻이 없습니다. 데스포시라는 단어는 어버이라는 뜻입니다. 어버이. 정치를 갖다가 제가 볼 때 정치하는 놈들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저는 그 단어 나온 순간부터 딱 선을 긋습니다. 절대 안 하면. 제가 엄마예요. 제가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싶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그 말하면 100% 거짓말합니다. 사람은 나하고 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사랑이 돼요.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건 사기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 중에 나를 아버지로 생각해. 나는 당신을 아들로 생각할 때, 자식으로 생각할 테니까. 다 구라고 거짓말이고 그리고 거기다 충성하면은 다 아빠한테 충성하면 결국 내가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앵벌이 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내가 인자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녀석들이 만들어낸 정치체제가 바로 이른바 영어로 데스포티즘. 한국말로 직역하면 우리는 전제주의라고 하지만 더 오리지널의 의미에 가깝게 하려면 어버이주의입니다. 정치를 갖다가 어버이주의로 하는 순간 거기는 언제나 그래요. 그러고 나면은 가족이라는 걸 형이 때리잖아요. 이렇게 말 안 들으면은. 근데 공적인 영역에서 시민과 시민이 때리면 그건 불법이잖아요. 근데 가족이라는 건 뭔가 때려도 괜찮아. 때려도 누가 그러면 형이 동생 다 이뻐가지고 좀 그런 거니까 그럼 경찰이 그럼 알아서 당신들 가족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가족이라는 거는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될 이 조직을 사랑으로 겨우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가족이 공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은 공공의 영역은 레스포블리카는 어떻게 운영되느냐? 자, 저는 민법, 혹시 법률가들 좀 계신데, 민법에 가면은 저도 옛날에 조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기재부 가려고 하는 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시험 공부하는데 보니까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민법이라는 게 보면 저는 뒤로 조금 모르는데, 엄청나게 법이 많은데, 민법 총칙 한 권만 저 공부한 적이 있어요. 내용은 별거 없더라고요. 내용은 보면 어렵긴 한데, 딱 하나입니다. 뒤에 엄청난 많은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할 때, 계약이 오래 가려면은,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누구의 눈치를 본다든지 누구의 의사를 받아서가지고 자기 속내가 안 드러나면은 속내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람끼리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은 반드시 깨집니다. 제가 영국 이야기 해볼게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할 때 가끔씩 이제 우리도 공부를 하다 보면 놀아야 되니까 주말에 파티를 개최를 해요. 파티를 열면은 오늘 이제 갑자기 파티를 하다가 7시 하니까 와서 놀자. 그러면은 영국이라든 외국 서양 애들 같은 경우는 너 올래? 그러면은 걔들은 주관이 강하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다고. 미안. 난 오늘 바빠가지고 못 가. 난 오늘 데이트가 있어서 못 가. 솔직히 이해를 다 해요. 근데 여기 일본 사람도 있으면 좀 미안한데 일본 사람들은 주체가 좀 약해. 개인이 좀 약해. 이런 사회라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속내를 이야기하고 다 고맙다 그래. 아리가또 그러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참석하게 당연히 혼돈이 불러줘서 고맙다 다 해요. 한 명도 노라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온다고 그래. 7시에. 그래서 7시에 온다고 해서 와인 준비해놓고 먹을 거 다 준비해놓으면은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요. 문자 또 올 때만 문자 다 날라가요. 갑자기 바빠서. 왜냐하면은 아까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 공동체 이 국가 공동체를 그러니까 리퍼블릭 공화국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공화국 사회 계약인데 사회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표현의 자유, 의견의 자유,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맨 앞에 나오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은 뭔가 하면은 네 이야기가 미국 정치처럼 정확한 의사 표시냐 아니냐. 자유가 조금만 없으면은 눈치를 누가 조금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맺은 계약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만들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가 정확하게 자기 개인의 의사, 솔직한 의사예요. 그래서 민주공화국 다시 한번 재설명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노예들끼리 아까 노예들이라는 건 노예 명령을 받고 누구 눈치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속에 한 명 한 명의 노예적인 것이 1이라도 있으면은 그건 민주공화국 될 수 없습니다. 공화국 될 수 없습니다. 여기 50명이 한 명도 노예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야지 그 공화국은 훨씬 더 튼튼한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나라들 되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중앙아시아의 노마드 유목민들 거기서 몽골이 나오고 오스만 투르크가 나오고 그 다음 또 어디서 나오냐면 유럽에서도 저 남부 유럽 가면은 민주주의를 잘 못합니다. 북부 유럽 가야지 민주주의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덴마크, 영국, 그 다음에 저기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그런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나라 사람들이 옛날 다 바이킹이거든요. 바이킹은 해적입니다. 여러분들 해적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해적은 한국 사람들 해적 잘 몰라요. 해적은 그 해적 드라마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데 지금 해적은 이런 식이에요. 대장을 꼬라고 오는데 대장하고 같이 약탈도 하고 이제 놀아야 되는데 대장이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제가 해적 드라마를 보니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영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리더십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뭐예요? 칼을 이렇게 갈면서 해적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 저 대장 저거 우리 캡틴 저기 선장 죽이고 우리가 또 선장 다시 뽑아야겠다. 이게 해적입니다. 해적은 이 팀이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리거나 아니면은 위에 리더를 갖다가 목을 베거나 선장 앞에서 너 형이니까 머리 숙여.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은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반란 이렇게 해서 목을 베고. 옛날에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영국 애들이 이제 미국 건너가가지고 식민지 만드는데 목화밭을 만드는데 그 노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노예 노동을 시켜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노예 노동 시키기 제일 좋은 사람이 동네에 있는 인디안들이에요. 인디안들 잡아가지고 채찍질을 하면서 노예 노동을 시키면 되는데 인디안들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노마드거든요. 유목민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왜? 그래서 처음에 시도를 해봤대요. 인디안들 잡아가지고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야 목화 따 오늘 동안 하려. 야 그 체인 다리에 체인 묶어. 그러면 내가 너 목숨을 살려주고 내가 저녁에 밥도 주고 하루에 세끼 밥 꼬박꼬박 줄 테니까. 그랬더니만 인디안들이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래가지고 노동을 하다가 노동 안 하고 채찍 때리면 때리려면 때려라. 그러더니 죽어버리더랍니다. 밥을 갖다가 딱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자유롭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이런 데서 살아가지고 밥을 3끼를 갖다 네가 진수성찬을 주고 한 끼 10만 원짜리 밥을 주고도 나는 이거 먹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인디안들 잡아가지고 시켰더니만 인디안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갖다 데려와야 되느냐? 아프리카에서도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잡아왔던 사람들은 이미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로. 노예를 했던 사람들 갖다가 그 노예 주인이 팔아치운 거예요. 그래서 노예적인 게 몸에 배있는 사람들만 그걸 버텨내는 거지. 왜냐면은, 그래도 새끼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거야. 노래도 부르고 말이야. 가끔 연애도 좀 시켜주고. 그래서 가장 이 공화국을 만든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냐면은 내가 이 우주의 왕이다. 그래서 공화국은 자유시민의 공동체라고 그러면 너무 밋밋하고 정확하게 더 과장을 하자면은 대한민국이 예컨대 공화국이라 친다면은 대한민국의 5천만 한 명 한 명은 왕이다. 그 왕들이 모여가지고 그 오만 방자하고 정말 세상을 찌르는 기계와 자부심을 가진 그 왕들이 5천만이 모여서 합의를 본 나라가 공화국이다. 그 공화국만이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 공화국의 왕은 아까 말씀드린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국 만들 때는 만장일치해야 됩니다. 만장일치 안 되면 떠나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화국은 기본적으로 만장일치로 모든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국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공화국은 만장일치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헌법을 만드는 게 바로 공화국이 하는 일이고 헌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공화국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지금까지 많이 헷갈렸던 거, 공화국은 왜 민주주의랑 다른 건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착각하는 게 민주주의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공화국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표현하면 우리가 공화국이란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자동차를 딱 5천만이 단결해가지고 자동차를 갖다가 딱 만들어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면은, 자, 큰 틀에서 자동차는 만들어졌어요. 엔진도 돌아가고 다 만들었는데, 만들어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화도로 놀러 가든지, 부산 놀러 가든지, 순천으로 놀러 가든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핸들을 갖다가 누가 잡을 거 아니에요? 핸들을 갖다가 5천만이 매 순간 매 초마다 잡으면은 난리 납니다. 가다가 갑자기 야, 오른쪽으로 틀어 그러면 또 사고 나고, 왼쪽 틀어 사고 나고, 그래서 반드시 핸들을 갖다가 유지하는 거는 방식이 딱 세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만장일치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만장일치는 국가를 공화국을 만들 때만 필요한 거고 그 다음 때 하는 방법은 한 명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건 뭔가면은 한 명이 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가 1인 통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뭔가면은 그 중에서 투표로 뽑았던 아니면은 시험 봐가지고 뭐 고시 합격했든 아니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소문났든 아니면은 뺑뺑이로 돌려가지고 소수를 뽑든 최소한 소수 몇십 명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이건 한 100명, 300명 정도는 모여서 토론해서 합의 보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우리가 말하는데 엘리트 정치, 이른바 귀족주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면 이제 민주정인데, 민주정은 간단합니다. 민주정은 다수파가 그러면 끌고 가는 걸 하자. 다수파가 투표를 통해가지고 끌고 가도록 하자. 근데 다수파가 공화국이라는 틀을 갖다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화국이라는 거는 이 한 명이 통치하든, 소수가 통치하든, 다수가 통치하든 간에 결국은 국민 전체에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봉사를 하라고 이장을 뽑는 거지. 봉사가지고 공금 줬더니만 이장이 그 동네를 위해서 공금을 줬더니만 그 이장이 자기 맨날 아내하고 맛있는 거 사먹고 법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먹고 그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을 봉사하라고 만드는 건데 만일 이 공공에 대한 봉사라고 하는 공화주의가 없어지고 순수 민주주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자 투표해가지고 다수파가 된 51%의 대한민국의 정규직이 있다고 칩시다. 정규직이 51%라고 쳐봐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49%면은 정규직이 정권 딱 잡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자 지금부터 정규직 아닌 사람들 무슨 4대 보험 못 받는 사람들은 투표권을 박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댓글도 지금부터 다 검열해가지고 못 달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시시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항의하겠죠. 그러면 야 민주주의야. 우리는 다수파야. 다수파가 마음대로 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해. 그래서 민주주의가 공화국의 브레이크가 없고 공화국의 틀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민주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정치죠. 그게 까딱 잘못하면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민주적인 게요. 지금 특정 당을 얘기하면 모당에서 그 어떤 국가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그건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만 아니 이것들이 선출직한테 너희들은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밖에 안 된 놈들인데 어떻게 금방 내가 선출직이야 까불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민주주의예요. 나쁜 의미의 민주주의. 무슨 말이냐 이 선출직이 자기 선출직이라는 건 뭐냐면은 헌법에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다수파에 해가지고 민주적인 원리에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공무원들 국가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은 헌법에 만든 헌법이 위임한 국가공무원법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필요하니 군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필요하니 시험을 중심으로 뽑아가지고 뽑겠다고 헌법이 명령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헌법이 명령해서 뽑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도 헌법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아니 똑같은 헌법인데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선출직이 더 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수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나쁜 사람들. 자. 이게 바로 공화국의 원리와 민주주의가 혼자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어야 되는데 그냥 민주주의였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그 한 명이든 소수 엘리트든 아니면은 국회의원이든 이 국회의원들도 자기들 정파,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공화주의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팁. 자,
저는 대한민국이 공화국을 하기에 굉장히 힘든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왕이야. 나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 난 당당한 시민이라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저 지방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당당할 것 같아요. 내가 죽었다 해도 내가 당신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내 땅이 있어. 거기다 내 포도 키우고 벼 키워가지고 나 먹고 살면 돼. 당당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대기업 다니잖아요. 기업들 다니잖아요. 월급쟁이들이거든요. 눈치 볼 게 많거든요. 대한민국이 영국이나 미국이라는 이런 많은 나라보다가 왜 당당한 개인이 적었냐? 한국 사람 중에서는 내 가게, 내 기업체를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적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이 나라는 대기업 몇 개에서 거기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래서 쉽게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거기서 대기업 들어가고 노조만 잘 보여주면은 공무원이거든요. 사실 사실상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모든 꿈은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다들 어느 누구도 내가 기업체를 살아서 난 어느 누구도 눈치 안 보고 내 기업체 내가 꾸려가지고 1조짜리 10조짜리 회사 만들어서 나는 혼자 신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소수파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엄마도 아빠도 다 야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대기업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야 인생은 얇고 길게 하는 거야. 이게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 당당하잖아요. 눈치 보고 회사 취직하려면 선배들한테 인사해야 되고요. 교수님들한테 인사해야 되고 출살 뭐 이런 게 다들 눈치 보면 사는 사람들 가지고 다들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민주공화국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걸 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깨야 되느냐? 대한민국에서 다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해보자.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 200만 명이 자기 기업체를 가지고 자기 사업체를 가지고 카이스트 서울공대 나온 애들이 그 머리 좋은 애들이 일론 머스크가 돼야지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30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는 게 꿈이 되면 안 되잖아요. 머리 대한민국 제일 좋은 엔지니어들이라면 일론 머스크가 돼가지고 100조를 벌어야죠. 그런 꿈을 가진 애들이 나가지고 수많은 기업을 창업을 하고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요. 자본주의를 해야죠. 시장경제를 해야죠.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되는 나라가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크면은 너 뭐 할래? 그러면 나는 좋은 기업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상공인이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공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베네치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네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가 로마 공화국이라면 또 위대한 나라 중에 하나가 베네치아라는 나라인데 베네치아는 인생이 간단해요. 애 태어나가지고 하면은 그게 무역하는 나라거든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을 하는데 무조건 태어나면은 다 장사꾼 돼가지고 무역하러 가는 거예요. 다 무역을 해가지고 나이 40 정도까지는 돈을 모아요. 그래서 일가를 이루는 거죠. 딱 이루고 나서 돌아오고 나면은 자 이제 늙었으니까 몸도 힘드니까 이제는 난 정치를 해야 돼가지고 정치 참여해가지고 지방의회도 참여하고 국회도 참여하면서 나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늙었으니까 이런 거 하자. 그래서 젊은 친구들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해라. 그래서 더 이상 한국은 공무원이 되는 나라가 되면 안 되고 다들 자본주의와 시장사에 가가지고 그 시장에서 상공인으로서 자기 실력 한번 테스트해보고 더 이상 학벌이나 팔고 어디 시험 한두 개 붙은 거 가지고 그거나 팔고 인생을 갖다가 얇고 가늘고 길게 가려고 하지 말고 다들 기업체가 돼 기업을 가지는 그다음에 정 안 되면은 시골에 가가지고 땅 몇 가가지고 땅도 기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자,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상 한국이 모델로 삼아야 될 우리 이제 구체적인 말 이건 원리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를 했으니까 그럼 구체적인 나라로 공화국을 잘 해가지고 위대한 나라 된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역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나라는 베네치아도 위대한데 우리가 갈 건 아니고요. 우리는 로마를 따라가야 된다. 로마를 왜 따라가야 되느냐? 베네치아는 섬나라라 가지고 방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웅크리고 그 소수만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방어하는 공화국이고 로마는 팽창하는 공화국이 있어요. 로마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설명한 건데 로마에게는 자기들에게 선택지가 딱 두 가지밖에 없었대요. 섬나라였고 섬나라 반도죠. 반도 위에는 거대한 대륙이 있잖아요. 대륙이 붙어 있는 반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해가지고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요즘 한국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진취적이지 않으니까 가장 좋아하는 프로가 제 아버지도 그렇지만 맨날 나는 자연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숨어서 우리끼리 두 명씩 편하게 살지 뭘 자꾸 돌아다니고 하고 힘들어 낯선 사람들 자꾸 만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거든. 편하게 자연인으로 살겠다라는 게 한국적인 멘탈리티인데
그걸 놔두지 않습니다. 저는 자연인한 사람들 볼 때마다 좀 불쌍한 게 뭔가면은 저는 예컨대 세상이 혼란할 때 요번에 이스라엘 하마스가 공격을 했을 때도 하마스의 그 키부츠 공동체에서 죽은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몇천 명 죽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 구석 어딘가에 나는 자연인이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초가집 짓고 난 혼자 편안하게 안 빚났다고 살리라고 했을 텐데 하마스가 놔둡니까? 그래서 하마스가 총 딱 겨두면서 너 이스라엘 사람이 맞다고. 너 죽이려고 그런다. 너 목을 좀 쪄서 참수를 좀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지 말라고 난 자연인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봐주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끼리 5천만끼리 단결해가지고 우리끼리 편하게 우리는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오붓하게 우리 것은 좋은 거여서 맨날 청국장 먹으면서 살겠다고 해봤자 놔주질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러시아가 수많은 강대국이 그래? 귀여운 것들. 그래서 로마에게 있어서는 옵션은 딱 두 가지입니다. 스스로 대국이 되거나 아니면은 빨리 평화주의 원칙하래. 평화주의를 극단적으로 가면은 저항하지 말고 머리 숙이는 거거든요. 적국이 쳐들어오면은 저희는 평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머리 숙이면 돼요. 머리 숙이면은 노예로 만들 뿐이지 죽이진 않습니다. 평화롭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컨대 일본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제국주의 머리 탁 숙이면은 뭐 적어도 오키나와 정도 만들어줄 거예요. 오키나와보다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나중에 했으니까 오키나와보다 좀 못한 나라. 오키나와 출신들은 미국에 일본에 줄이 못 들어갑니다. 일본에서 국회의원도 못 하고요. 일본에서 높은 자리 못 들어가고요. 기업체도 제도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식민지에서 복속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북한보다는 잘 살아요. 생각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뭐 북한보다 잘 살면 됐지 이러면서 어느 나라 강대국 잘 가가지고 머리 딱 숙이면은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편안하게 해준다고. 그러면은 낚시하고. 그런데 옵션은 그는 우리가 택하면 돼요. 그렇게 편안하게 강대국 밑에 들어가서 살 건지 아니면은 우리 스스로 강대국이 대국이 돼가지고 버틸 건지. 로마는 대국의 길을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국과 강국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강국은 뭐냐? 강국은 무력으로 스스로 팽창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로마는 강국의 길을 택한 게 아니고 대국의 길을 택했습니다. 대국은 어떤 나라냐? 대국은 너무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는 나라예요. 로마가 최초로 전쟁한 게 사비니족하고 전쟁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라틴족이라는 족인데 로마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사비니족이 침략을 했는데 그걸 격파를 시켰어요. 근데 로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는 역사적으로 먼저 공격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한니발의 카르타고도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와가지고 공격했지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는 공격을 하고 나면은 그 지휘부를 박살을 내야겠죠, 당연히. 상대방 지휘부를 박살내고 나서 그 다음 그 밑에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들한테 국적을 나눠줘요. 시민권을 나눠줘요. 아유, 사이좋게 살자. 너 나쁜 놈들이 너희 가지고 괜히 전쟁하자고 그랬지. 나쁜 놈들이 이거 제거하고. 그래서 로마는 계속 전쟁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민들을 받아들여서 나라가 커집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처럼 인구 300만에서 시작해서 인구 3억까지 계속 커집니다. 그게 로마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은 로마노프 왕조, 러시아에 있는 로마노프 왕조 보면은 그 깃발에 그 독수리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 보면 깃발 옛날 보면 다 독수리 있어요. 독수리 깃발이 있다는 얘기는 다 로마의 승계자라는 뜻이에요. 미국도 흰독수리잖아요. 유럽, 심지어 오스만 투르크도 이스탄불 먹어서 이스탄불이 원래 로마의 수도거든요. 로마 공화정의 수도는 로마 제국의 수도는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이 더 위대한 도시였어요. 이스탄불 먹고 나서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 오스만 투르크는 로마의 계승자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로마는 위대한 정치를 했던 나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처럼 시민권을 갖다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돼요. 확대해 나가면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홍콩을 갔다 왔는데 홍콩 갔더니만 그 좁아 빠진데 인구가 천만 명 안 돼요. 몇백만 안 돼요. 그 몇백만 안 되는데 그 좁은데 살들 박짝박짝 살아요. 그리고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느낌이 어떤 거냐면은 강남 테헤란로로 서울시 전체를 쳐온 느낌이었거든요. 좀 숨은 막히는데 못 살 건 알겠더라고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남한 땅에 대한민국 땅에 빈대 많던데 여기를 다 홍콩처럼 만들고 싱가포르처럼 만들면 한 10억도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못할 건 없다. 근데 그러면 또 우리 또 뭐 과수원도 필요하니까 10억까지 채우지 말고 한 2억 정도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도를 못하니까 맨날 뭐 발로 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를 열고 개방해서 뭐 아이도 많이 나야 되겠지만 2억짜리 국가를 만들어보자. 만들 수 있다. 로마가 그랬듯이.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대한민국 중심주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혈연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마치 조선하고도 연결되고 다 연결되는 것 같잖아요. 뭐 고구려도 연결되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사회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끼리 맡은 협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살자. 그래서 48년도에 협약을 맺었고 개정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막 투쟁해가지고 싸워가지고 80년 내내 싸워가지고 결국 87년도에 전 국민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5공화국 헌법을 맺었잖아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약속. 우리는 대한민국은 약속의 체계지. 쉽게 말하면 회사로 말하면 그 정관이 회사지. 우리 회사가 이제 제가 회사 아직까지 사장을 안 치고 우리 회사가 사실은 역사를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고요. 우리 아버지 전에는 우리 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1,000만 원을 그 쌈짓돈으로 줬대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우리 관련되는 것 같고 할아버지의 고조 할아버지는 마치 우리 회사가 대그룹인데 100조짜리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마치 고조그룹하고 연결되는 것 같고 계속 올라요. 근데 사실은 고려시대 때도 우리 장사했대요. 이 짓거리를 지금 대한민국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땅이라고 이 땅에서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만들어 모르지만 많은 걸 개성을 하겠지만 이 땅은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만들어진 사회계약이다. 우리가 사회계약에 우리는 회사에 참여한 우리는 주주들이고 우리 회사 사원들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임시정부는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저는 이것도 한번 상상을 좀 거꾸로 해봐요. 회사 이야기 말고 이제 가족 이야기를 살짝 해보면 회사 이야기가 되겠네요. 저는 자 대한민국이라는 게 우리 회사라 칩시다. 우리 아버지가 하고 제가 결국 이제 물려받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장 끌고 있고 이 회사를 갖다가 지금 우리 아버지 회사인데 그 전에 사실은 초기에 좀 작게 해가지고 무슨 쌀가게도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걸 키워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할아버지가 그래도 그 1,000만 원 가지고 10억짜리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 10억 넘겨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1조짜리 회사 만드니까 고맙죠? 고마운데 그래서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하고 아버지랑 경영권 분쟁이 되니까 할아버지 갑자기 연세 90 돌아가지고 노망이 되셔가지고 아버지한테 야야 그 네 형한테 넘겨줘 하면은 저는 우리 아버지 편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할아버지 편을 들어야 돼요? 할아버지가 자꾸 삼촌한테 넘겨주라고 그러는데 회사권을 저는 우리 아버지 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한테 제일 중요한 회사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을 닫고 내가 지금 해서 실장님을 하고 있는 이 회사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 회사의 원래 원형이었던 원래 만들어졌던 그 쌀가게인 그 할아버지는 중요하죠. 고마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은 저는 우리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옛날에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에 반대하고 북한에 참여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촛불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갖다가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낳고는 뭐 끈끈한 정이 살짝은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낳은 삼촌이니까. 근데 그 삼촌이 경영권 분쟁하면서 우리 아버지 고소하고 소송 걸고 그거 뺏겠다고 난리를 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저하고 어떻게 화해를 합니까? 그 사람이 뭐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삼촌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되지만 그 사람은 내 편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시드마니를 제공했던 임시정부도 중요하죠. 살짝 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많은 걸 피도 줬는지 모르겠지만 줬고, 그 다음에 땅도 좀 넘겨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맙죠. 고맙지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48년 이후로 87년도까지 이 사회계약을 갖다가 다듬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공화주의적 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치겠습니다. 공화주의라는 거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주된 화두가 되어야 된다고 물론 생각하고요. 저도 제가 1990년대에 소위 민족 문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저도 좀 나이 먹고 한국 사회를 경험하면서 제가 볼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아까 김동규 선생님은 가족주의라고 표현하셨는데 가족주의, 민족주의, 또 종족주의, 혈연 공동체, 페르디난트 테니스가 말한 게마인샤프트적인 구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민중문화운동을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적은 민족주의, 종족주의라고 보고요. 너무나 강고해서 우리가 좀 암담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씩 그래서 저는
우리 자폐적인 민족주의에 조금씩 균열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뭐 제가 아까 이제 이순신 동상이 얘기한 것도 제가 원래 미술 전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각예술 쪽에 제가 이제 관심이 많은데 이런 일단 쉽게 말하면 공화국의 표상부터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시각적인 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운동들 우리가 객관화할 수 있는 대상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어쨌든 뭐 종족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건강한 개인주의. 그러니까 공화국의 정의가 그거 아닙니까?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족 해방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민족으로부터의 해방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운동들이 전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간단하게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반복되면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은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빠 엄마 삼촌 모여가지고 하는 동네 전방은 그만하자. 이제부터는 판도 커졌고 우리가 지금 명동에 네 거리로 열려고 그랬으니까 기회가 생겼으니 이제는 주식회사로 변경해서 주주들 모으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원 받아가지고 1조짜리, 10조짜리, 100조짜리 해서 만들자. 그렇게 이게 바로 민족주의, 종족에 갇히지 말고 이걸 갖다가 활짝 열면은 주식회사처럼 열어버리면은 아마 아주 큰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공화주의자들이 말하는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절대평등을 원합니다. 저 절대평등을 추구하는데요. 그 절대평등은 법 앞의 평등이지 경제적 평등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 있으면은 예컨대 한 가족 안에 있는데 형한테는 한 달로 용돈을 1,000만 원을 주고 동생한테는 10원밖에 안 주는 그런 나라로 그런더라고요. 가족이란 건 평등하고 경제적으로도 평등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민적으로는 안 평등하지. 아버지는 세고 형은 미치고 그렇게 상하관계가 있는 거고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평등한 게 가족 내죠. 바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게 보통 경제적 평등이니까 제가 일종의 가족주의, 구성족주의 연장이라 보는 게 시민끼리는 서기장이 있고 뭐 주석이 있고 뭐 위아래가 있잖아요. 뭐 당원이 있고 뭐 그런데 중앙당이 있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같이 평등하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평등은 어떤 공화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가족이 아니에요. 시민과 시민의 평등이기 때문에 밖에 나갔을 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뭐 이재용 회장이 오더라도 가장 가난한 김동규하고 나는 시민 대 시민으로 우리는 100원짜리 커피 놓고 아무런 내가 그 사람한테 머리 숙일 이유도 없고 당신이 아무리 높아도 나는 내 시민으로 내 권리 얘기하는 거고 나 할 말 하겠다. 오늘 집에 들어가면 나는 다시 라면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 경제적 평등도 좀 챙겨야 돼요. 왜 챙겨야 되는가 하면은 경제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법 앞의 평등이 돼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평등이 안 돼버리면 어떤 문제 생겨나면 저쪽은 김현장에서 10억짜리 변호사 쓰고 저는 변호사도 없이 혼자 자기 변호사를 해야 되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는 차 타고 오는데 저는 부산에서 올라올 때 차표가 없어서 아예 법정에 나타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걸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시민으로서 법 앞의 평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국가라든지 공동체가 도와주면 되는 거지. 시민이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똑같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되면은 겁날 건 없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만 없고 갑질 안 하면은 마음 편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시민도 할 말 다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공화국의 평등이라는 거는 절대평등 맞다. 다만 그 절대평등은 시민과 시민으로서의 법 앞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평등은 그 법 앞의 평등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이지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